스프링식스 내신문 박준규 여당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수 통합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뭔가 황교안 대표가 큰 그림을 그렸고 예. 논의가 오가는 것 같은데 벌써 삐그덕대고 있어요. 며칠 만에. 그렇습니다. 예.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렸는데요. 뭐 가장 큰 대상자인 유승민 그 의원 쪽에서 예. 이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예. 뭐 개혁 보수가 되어야 되고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 얘기였는데 결국 이 탄핵이라는 단어 예. 이게 가장 큰 걸림돌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라는 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하고도 약간 맥이 닿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예. 이 원내대표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되는 것이고, 예.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던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적이거든요. 예. 그럼 적과의 동침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분이나 그분 갖고 그러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굉장한 큰 명분이고. 그럼요.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란 상징성 있는 인물을 두고 뭔가의 주도권 다툼도 같기도 하고 뭔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근본적인 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명분이거든요. 예. 명분이 있어야 자기 자신도 설득이 되지만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을 주도하면서 탈당을 했는데 그럼 들어갈 때 그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지지층한테 나는 이런 측면에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걸 갔을 때 뭐 뻘쭘해지지 않겠습니까? 지지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때는 왜 나왔고 지금은 왜 들어가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였던 거죠. 지금 어쨌든 그 친박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먼저 말을 꺼냈는데 친박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렇죠.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이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두루 만나고 있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의원 4명과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때는 잘 듣다가 끝날 즈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승민 대표를 끌어들이면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지지층들도 이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이 황교안 대표는 참고하겠다. 이 정도로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통합 추진 단장 내정자죠. 이게 내정을 둘러서 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원유철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뒤로 가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 다음이 원유철 원내대표였어요.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서 그만뒀거든요.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왔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좀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유승민 대표하고 좀 이 관계가 안 좋지 않겠느냐. 주요한 통합 대상인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제법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그렇죠.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일부러 이게 가끔 의원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이게 기자들한테 포착되는 게 우연이기도 하지만은 고의로 좀 이렇게 노출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부러 메시지를 던지려고.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의원들끼리는 이 필름, 그러니까 방지 필름 있지 않습니까? 이 필름을 붙이면 이게 찍어도 이게 반사가 돼서 안 보인답니다. 그걸 서로 선물하는 그런 유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걸 붙였겠죠. 보호필름 이거에 반사 필름을 붙였는데 안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지금 기자들한테 언론에 보여주고 싶었다.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유치스 기자가 사진 기자가 이 황 대표에게
전달한 권성동 의원이 황 대표에게 전달한 그 문자 메시지를 찍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유치스 기자는 지난번에도 또 이런 특종을 한번 했어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2명을 그 송환하는 그 문자 메시지. 그 문자 메시지도 뉴시스 사진 기자가 했는데요. 뭔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고 이제 찍고 있는 거죠. 그것도 참 재주네요. 그럼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가면요, 이게 각도가 있습니다. 그 사진 기자들만의 이렇게 찍는 각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가면은 이게 문자를 보고 있으면 앞에 있는 의원들이 야 찍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도 합니다. 그렇군. 예전에는 뭐 야한 사진 보다가 걸리는 그러기도 했었죠. 그런 국회의원도 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또 원유철 의원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8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거취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유철 의원을 통합 추진 단장으로 그 황 대표가 내정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승민 대표 다음에 그 원내대표를 될 때에도 친박계뿐만 아니라 비박계도 다 선호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난한 그렇죠. 스타일이었군요. 그리고 오늘 또 수도권 지역 의원들하고 황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또 의외로 이 유승민 대표 쪽에서 의원 쪽에서 이 원유철 의원을 추진 단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유승민계와 완전히 척을 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나름대로 소통을 한 가운데 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쨌든 좀 강성 친박계는 유승민 안 돼. 그렇죠. 지금 유승민은 통합은 안 되고 이런 방식은 또 내분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은 좀 친박계라고 하기도 뭐 워낙 친박계가 다양해서 좀 온건파들은 어쨌든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일단 부정적이고. 그렇죠. 우리 공화당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신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유영하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뭐 정우성 소위 얘기해서 문고리. 문고리. 그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총선 전까지는 이 사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서신으로 우리 공화당의 어떤 지지층과의 이 교류가 계속 있을 것인데 이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유승민도 싫고 황교안도 싫습니다. 우리 공화당이요? 그렇습니다. 유승민은 당연히 싫겠죠.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히 그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황교안 대표도 싫어하는 이유는 황교안 대표가 권한대행일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사실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뭐 침대 좀 넣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전혀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야 비로소 그게 어려운 점, 또 몸이 아픈 것들을 해소해 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악감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참 근데 박 반장이 보시기에는 이제 굳이 이제 다 보수 대통합을 하면 좋은데 한쪽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승민계를 안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화당 쪽을 안아야 되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공화당보다는 유승민계를 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우리 공화당도 안기가 어렵고 유승민계도 안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사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총선 그 전략이 이 대구 지역에서 일정 부분 지역구를 얻고 그 폭넓은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소위 태극기 부대. 그래서 비례대표를 상당수 확보한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친박연대가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비례를 8석이나 얻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과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당하고 통합할 이유는 없고 자기 색깔을 지키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합을 한다면 유승민계와 하는 것이 훨씬 더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좀 더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뭐 안철수계는 그리 동의하진 않지만 안철수계까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 김무성 의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이 폭을 좀 넓혀서 이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그런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그렇죠. 같은데 박근혜 탄핵의 강을 보수가 건널 수 있는지 안 건널 못 건너는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청와대 출신 공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출신의 그 소위 참모진들이 대거 이번 21대 총선에 나오겠다고 지금 다 출사표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 정리가 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쟁력이 있는 곳에 갈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고 난 당선되겠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곳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거나 아니면 주요한 임사가 이미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내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내부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경선을 하는 건데 이 과연 청와대에서 나와서 굳이 이 내부 경선을 그렇게 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출마를 하시려는 분들이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언론이 나온 거 한 5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50명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50명 내외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석이나 비서관들도 있겠지만 행정관 출신들이 또 많아요. 아, 그래요? 예, 행정관 출신들은 사실 4급, 5급, 뭐 3급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고향으로 가서 본인이 뭔가 해보겠다 이런 그렇죠. 좀 있는 대부분이 그렇죠. 그분들은 어떤 이 낙점을 받아서 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출신지 이런 어떤 지형과 학연이 있는 곳으로 많이 찾아가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호남 쪽에 아무래도 약간 더 많을 것 같고 호남에서도 특히 이제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뭐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이 현역 의원인 곳으로 좀 더 많이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분위기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K 쪽이나 이 소위 얘기해서 좀 험지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 역시 많이 있고요. 수도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는 정말 현역이 없다 하더라도 뭐 전 의원이나 전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 또 사실 그 경선이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은 당이기 때문에 또 당원들끼리도 잘 압니다. 그러면은 이 경쟁을 할 때 서로의 상처를 아주 그 세게 그 파고들어요. 특히 이제 경선이 결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서는 정말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로 상처를 너무 입히는데 그 상처가 약간은 어떤 그 공정 경쟁보다는 서로의 그 흠집 내기 또 그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본선에서 그게 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본선 들어갔는데 너 경선에서 문제 제기됐던 이거 다 해명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뭐 한마디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이 사실상 인재 등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청와대 참모진들의 대거 출마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분열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인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백원우 전 그 민정비서관이 또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필요하다면 이들한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악역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당의 어떤 지시
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자, 이제 그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현역 의원 뭐 민주당에서 40명, 50명 물갈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보도가 한참 전에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물갈이의 폭을 넓힌다라는 건데, 이 물갈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략 공천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간판으로 내세워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한 50명이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버리면은 뭔가 교통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인재를 등용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그 지역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례를 주든가. 비례 아니면 지역구.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표창원 의원한테는 용인을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철희 의원은 아예 비례를 줬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다면 비례는 사실 그 줘야 되는 기본적인 그 직능들이 또 있어요. 장애인, 그렇죠. 또 청년, 여성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구가 되게 중요한데 지역구에 몇몇 지역구들이 있어요. 뭐 박영선 의원이 지금 장관이 내놓았던 구로 지역이라든가 또 이 빈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를 청와대 참모들이 끼어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뭐 좀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워낙 또 근데 지금 이게 청와대가 오랫동안 머무셨던 분들이 있어서 또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도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인사가 좀 안 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 장점은 청와대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의회로 들어오면 국정 운영과 관련된 성과를 내는데 입법이라든가 어떤 의회에서의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또 단점은 아쉽지만 대통령 주변에 측근들이 없다는 거죠. 사실 그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같이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간 상태에서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순장조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사실은 필요한 거죠. 대통령 옆에서 그 자신의 그 거취와 상관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총선에 출마하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스트 트랙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 3당 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잡았는데 뭐 아직 뭐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당이 요구한 이달 말은 아직 합의는 안 됐어요. 그렇죠. 19일에만 한 10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했고요. 뭐 그날은 여당이 요구한 그 데이터 3법, 소위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민주당이 요구했던 이달 말에 또 한 번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하자, 이런 제안은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선거법은 이달 27일, 11월 27일에 본회의로 부의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상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예산안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12월 2일을 기점으로 한 예산안 때문에 그때 올라가는 거죠? 근데 12월 2일에 그 법에서는 자동 상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안을.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정부 원안 그대로 올린다. 원안 그대로. 근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그냥 정부 안으로 그냥 올린다? 이건 국회의장으로서도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과연 12월 2일 날 예산안이 통과될까? 이 부분이 문제예요. 특히 이 예결특위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인데요.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이 전력이 좀 있습니다. 지난 올해 4월에 제출됐던 추경 6.7조 원이었었는데요. 이것을 100일 동안 끌었어요. 뭐 사상 거의 최장이었나요? 두 번째. 광우병 그 이명박 2000년도에 한번 2000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그때가 107일인가 됐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100일을 그 6.7조 원 하는데 100일을 끌었어요. 뭐 그때 좀 뭐 술 먹고 들어온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12월 2일에서 훨씬 더 뒤로 미룰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이게 막 얽히는 거예요. 12월 3일에는 사법개혁안이 또 올라오거든요. 예, 12월 3일. 예, 그러면은 지금 11월 22일에 올라오는 유치원 3법, 그리고 11월 27일에 올라오는 선거법, 그리고 예산안, 12월 3일에 올라오는 사법개혁법안. 와, 그러면 이게 막 12월 초에 한꺼번에 이게 다 하면서 약간의 뭐라고 해, 모종의 이제 딜 막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뭐 처리하느냐. 오늘은 그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만약에 이게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전원 사퇴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조국 관련된 그때의 양당의 그런 대전과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애초보다 후퇴한 방안으로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뭐 이런 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안인 건가요, 이게? 이게 이제 그런 안이 여러 개 안 중에서 제안이 된 건데요. 최근에 그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 안이 나왔냐면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크게 반대하는 데가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소위 얘기해서 호남계에서 가장 크게 반대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반대하냐면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너무 많이 없어진다. 그럼 그러니까 호남계의 지역구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소위 호남계의 설득을 하면서 한국당에도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선거법은 룰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TK의 감소폭을 줄이고 부울경의 감소폭을 상대적으로 늘려서 이 합의안을 만들자. 이런 차원이 이것들이 교집합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240대 60. 원래는 아닙니다. 225대 75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석 지역구가 더 늘고 비례가 15석 주는 걸까 지금 논의되고 있다. 그렇죠. 비례는 그러니까 지금 비례가 54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6석 정도밖에 안 느는 거죠. 그러게요. 큰 뭐가 없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요거도 다음에 좀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권 뉴스를 정리해주는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